차가운 겨울비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유리창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부 강성그룹의 총수 강태성 회장의 서재는 그 냉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듯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수백 권의 고서와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방 한가운데 짙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경쟁 대기업 M&A 및 지분 교환을 위한 전략적 혼인 계약서라는 활자가 차가운 조명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서윤 가문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문서였다. 강 회장은 만년필 끝으로 서류의 특약 조항을 톡톡 두드렸다. 수백억 단위의 자본이 오가는 거래였지만 그의 짙은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재무제표와 시너지 효과를 알리는 분석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의 직관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며 임건우가 들어섰다. 강성그룹의 사장이자 강 회장의 외아들인 그는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채 서늘한 한기를 몰고 들어왔다. 어머니의 성을 따서 신분을 숨긴 채 그룹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냉정하고 유능한 리더 건우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품고 있는 불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건우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아버지를 직함으로 불렀다. 강 회장은 안경을 벗으며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내가 이 밤중에 서재까지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구나. 건우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최서윤 가문과의 M&A 서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전략적 혼인건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강 회장은 뒤로 기대앉으며 깍지를 꽂다. 이유가 뭐지? 서윤은 대기업의 외동딸이다. 양가가 결합하면 강성그룹은 재계 1위의 자리를 완벽하게 굳힐 수 있어.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카드는 없다. 기업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주가 방어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건우가 즉각 반박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품고 그들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대한 우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여자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철저히 계산된 가면에 불과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그녀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실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뇌리에는 지난달 열렸던 강성자선 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서 서윤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자비로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직후 VIP 대기실 복도에서 강 회장이 우연히 목격한 장면은 전혀 달랐다. 악녀는 장학생과 악수를 나눴던 자신의 오른손을 비서가 건넨 물티슈로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어디서 냄새나는 빈민촌 애들을 끌고 와서 손을 잡게 해? 병균 옮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녀가 비서에게 내뱉던 그 날카롭고 천박한 음성은 강 회장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다. 심증만으로는 주주총회를 납득시킬 수 없다.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장사꾼들이다. 명확한 물증과 데이터 없이 단지 인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조 원이 걸린 메가딜을 엎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 인생을 그 여자와 맞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건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단 한 사람, 한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칠애보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잃지 않는 여자. 하지만 사장은 아직 아버지에게 소희의 존재를 완벽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본을 동원해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목을 가다듬은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서울 시내 펜트하우스 야경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의 불빛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성그룹은 바로 그 밑바닥에 피와 땀을 자양분 삼아 성장한 기업이었다. 건우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서 공적인 차가움이 거치고 한 기업의 창업주이자 아버지로서의 비장함이 배어나왔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맞다. 강성의 안주인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크기로 결정되어야 해. 남자의 눈이 약간 커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마주보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아이가 완벽하게 통제된 VIP 라운지가 아니라 아무런 방어막도 없는 진짜 밑바닥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이 도자기의 가치는 경매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함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다음 날 새벽, 강성그룹 총수 비서실은 극비리에 움직였다. 강 회장의 지시사항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시계 대신 기름때가 묻고 솜이 죽어버린 낡은 방한복, 색이 바랜 털모자, 그리고 끝이 해진 투박한 작업화가 준비되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실까 염려됩니다. 김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상대가 자신이 갑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추악한 본성이 나오는 법이지. 서윤, 그 아이가 씌워놓은 완벽한 포장지를 벗겨내려면 내가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야만 한다. 그렇게 강성그룹의 제왕은 스스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치열하고 날것의 생존이 벌어지는 곳, 동대문 전통시장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동대문 전통시장 골목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갔다. 영하 15도의 맹추위는 아스팔트 바닥을 꽁꽁 얼려버렸고 상인들이 피워놓은 드럼통의 장작불마저 매서운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새벽부터 쏟아진 쌀락눈이 얼어붙어 길은 온통 빙판이었고 싸구려 비닐 천막들은 바람을 맞으며 처절한 파열음을 냈다. 그 어둡고 구석진 골목의 한 모퉁이, 종이상자 몇 개를 겹쳐 깐 바닥 위에 강태성 회장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흙이 잔뜩 묻은 고구마와 감자가 담긴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 2개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솜이 다 죽어버린 낡은 점퍼는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두 겹으로 신은 수면 양말 안에서도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끝은 짓물러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콧수염 사이로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대기업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의 보호를 받던 그에게 이 날것의 추위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육체적 고통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털모자, 챙 아래로 번뜩이는 그의 시선은 시장 골목 입구를 주시했다. 오늘 이곳 동대문 골목 안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자수 명장 작업실에 서윤이 혼수용 예단을 맞추기 위해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마이바흐 세단은 이 비좁고 지저분한 골목을 통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차에서 내려 이 길을 걸어 지나가야만 했다. 오후 2시 17분, 시장 골목 초입에서부터 이질적인 공기가 밀려왔다. 코끝을 찌르는 싸구려 어묵 국물 냄새와 생선 비린내 사이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산 최고급 니치 향수에 짙은 장미향이 파고들었다. 회색빛으로 얼어붙은 칙칙한 풍경 속을 가르며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최서윤이었다. 눈부시게 하얀 퓨어 캐시미어 롱코트의 이탈리아 다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스틸레토 힐, 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세이블 모피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마치 쓰레기장에 잘못 떨어진 백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가 우산을 든 채 조심스럽게 뒤따르고 있었다. 아, 진짜.
왜 이런 냄새나는 빈민굴에 그딴 장인이 숨어 있다는 거야? 구두에 흙탕물 튀는 것 좀 봐. 짜증나 죽겠네. 서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그녀가 언론 앞에서 보여주던 천사 같은 미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철저히 오만하고 폭력적인 선민의식에 찌든 소시오패스의 본성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더러운 얼음물을 피하기 위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지그재그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이 강 회장이 앉아있는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다.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신경질적으로 발을 뻗던 악녀의 뾰족한 구두 앞코가 바구니 가장자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구니가 뒤집어졌다. 흙이 묻은 둥근 감자, 수십 개가 더러운 얼음,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몇 개는 썩은 물이 고인 시궁창 근처까지 굴러 떨어졌다. 강 회장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굴러가는 감자를 주워 담으려 했다. 언손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긁혀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이고 아가씨, 조심해서 걸어야지. 내다 팔 물건들이 다 상하게 생겼네. 그는 일부러 떨리고 쉰 목소리를 내며 굽실거렸다. 노인의 등은 한없이 굽어 있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빈민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서윤의 발걸음이 뚝 멎었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에 튄 더러운 흙물을 발견하고는 경악으로 입을 떡 벌렸다. 상대의 얼굴이 피가 모조리 빠져나간 듯 창백해지더니 이내 시뻘건 분노로 타올랐다. 아가씨, 아가씨! 그 여자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녀는 주워 담으려던 강 회장의 손을 자신의 뾰족한 구두굽으로 짓밟을 듯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어디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노인네가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내 눈에는 내가 아가씨로 보여?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구걸이나 하는 버러지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코트에 흙탕물을 튀겨. 강 회장은 털모자 아래로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아무 말 없이 굴러간 감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꼴을 참지 못하고 그가 집어들려던 감자를 스틸레토 힐굽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렸다. 으직 하는 소리와 함께 생감자가 으깨지며 바닥에 들러붙었다.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 줄 알아? 내깟 늙은이가 평생 이 더러운 길바닥에서 흙 파먹고 살아도 옷깃 하나 못 살 돈이라고. 길을 막고 장사를 하려면 사람 봐가면서 눈치껏 비켜야 할 거 아니야. 주변의 상인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쳐다보는 시장 사람들을 향해 혐오스러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소리쳤다. 뭘 봐? 다들 눈 안 깔아?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나?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 목을 가다듬음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낡고 더러운 털모자 사이로 드러난 그의 두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것은 구걸하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제왕의 맹렬한 살기였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서윤은 그 미세한 기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진짜 재수온 붙었네. 상대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명품 핸드백을 열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마치 전염병 환자에게 적선을 하듯 안면을 향해 확 집어던졌다. 팔랑거리는 지폐들이 얼어붙은 바닥 위로 비참하게 흩어졌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내 구두에 튄 흙탕물 값이 내전 재산보다 비쌀 텐데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3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남의 앞길을 막는 늙은이 치고는 후하게 쳐준 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들 치우고 꺼져. 서윤은 경멸 어린 침을 바닥에 탁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콧대 높은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시장 골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바닥에 흩어진 5만원권 지폐들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 돈을 주워 담지 않았다. 대신 짓뭉개진 감자의 잔해를 장갑 낀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수학이군. 회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최서윤, 강성그룹의 거대한 제국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려 했던
그 오만한 여자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안면에 돈을 집어 던졌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자신의 그 천박하고 잔인한 본성을 가장 확실한 스모킹건으로 제공해버린 셈이었다. 상대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이미 복수의 거미줄은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뼈마디를 파고들던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피 속에는 부도덕한 위선자를 합법적이고 철저하게 도려내겠다는 냉혹한 이성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아들의 결혼을 막는 차원이 아니었다. 강성의 신성한 옥좌를 더럽히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대한 기업 전쟁의 서막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작은 발걸음 소리가 얼어붙은 골목길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핵이자 이 얼어붙은 시장 바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진짜 운명의 등장이었다. 회장은 다시 굽은 등을 하고 종이 상자 위로 주저앉았다. 카메라는 돌고 있었고 두 번째 시험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얼어붙은 골목길을 울리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는 뾰족하고 신경질적인 하이힐의 마찰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닥에 얇게 깔린 빙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다급하게 딛고 걷는 낡은 운동화의 소리였다. 강 회장은 깊게 눌러쓴 털모자 아래로 예리한 시선을 던졌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소희였다. 그녀의 차림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은색 실용적인 롱패딩에 두툼한 붉은색 털 목도리를 둘렀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과 비닐봉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은 영하의 추위 탓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향하고 있었다. 강성그룹의 사장인 임건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자. 강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소희의 발걸음은 매우 바빠 보였다. 오늘 오후 그녀가 수개월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작성한 시장 상생 프로젝트 기획서를 투자자들에게 발표하는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비서실의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데이터와 설계 도면들이 들어있을 터였다. 시장의 낡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수백억 원의 밸류에이션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녀가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강 회장이 웅크리고 있는 모퉁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 드르륵 쾌크,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골목을 찢었다. 소희의 전방 10여 미터 앞 가파른 빙판길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던 낡은 리어카 하나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것이다. 리어카의 손잡이를 쥐고 있던 사람은 이 시장에서 평생 나무를 팔아온 박정자 할머니였다. 굽은 허리로 리어카의 무게를 버티려던 노인은 빙판에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리어카에 실려있던 종이상자들과 시금치 단 콩나물 봉지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정자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었지만 매서운 추위와 남의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본능 탓에 선뜻 나서는 이는 없었다. 다들 안타까운 시선만 던질 뿐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을 빼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철저한 무관심이 지배하는 차가운 풍경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소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렸다. 그녀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중요한 서류 가방이 얼음 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가방의 버클이 풀리며 그녀가 밤을 새워 작성했던 시장 상생 프로젝트 기획서의 종이들이 차가운 칼바람을 타고 골목 바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수개월의 땀과 눈물이 담긴 데이터들이 흙탕물 속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서류보다 당장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타인의 생명이 그녀에게는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세요?
소희는 빙판 위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패딩의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흙탕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갑조차 끼지 않은 그녀의 맨손이 정자 할머니의 꽁꽁언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아이고, 소희 아가씨, 내 채소들이 다 쏟아져서 어쩌나. 오늘 이거 다 팔아야 우리 손주 약값을 대는데. 노인은 자신의 다친 몸보다 바닥에 나뒹구는 채소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희의 눈빛이 깊은 연민으로 일렁였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픈 감정이 그녀의 표정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 웅크린 채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 렌즈처럼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 빠르게 회전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투자 미팅이 코앞이다. 가방에서 흩어진 기획서, 종이들은 바람에 날려 시궁창 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주의의 룰에 따르면 그녀는 노인을 지나쳐 자신의 서류를 주워 담고 미팅 장소로 달려가야 맞다. 그것이 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 생태계의 차가운 법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소희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두툼한 붉은색 털 목도리를 지체 없이 풀어냈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목덜미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정자 할머니의 목에 자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목도리를 꼼꼼하게 둘러주었다. 채소는 제가 다 주울게요. 할머니, 일단 일어나서 저기 바람 안 부는 처마 밑으로 가 계세요. 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큰일 나요.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닥에 흩어진 시금치와 콩나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얼음물에 젖은 채소들을 맨손으로 쥐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을 텐데도 소희의 동작에는 어떠한 짜증이나 주저함도 없었다. 이 도자기의 가치는 경매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강 회장의 뇌리에 언젠가 건우가 소희에 대해 묘사했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완벽하게 통제된 VIP 라운지에서 자선 기금을 기부하며 카메라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채서윤의 얼굴, 그리고 빙판길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 묻은 채소를 줍는 한소희의 창백한 얼굴. 두 여자의 모습이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교차했다. 누가 진정으로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수만 명의 직원을 품어낼 수 있는 우산인가?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강 회장의 피 속에서 뜨거운 전율이 일었다. 이 여자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깊은 공감 능력.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경영 수업으로 가르칠 수 없는 지도자의 가장 위대한 자질이었다. 결국 소희는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정자 할머니를 안전한 인근 의원으로 모시도록 조치했다. 리어카는 바람이 불지 않는 안전한 골목 안쪽으로 치워두었다.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기획서들을 줍기 위해 돌아섰다. 종이들은 이미 흙탕물에 젖고 구겨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소희는 젖은 서류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망가졌지만 그녀의 얼굴에 후회는 없었다. 다시 밤을 새워 만들면 될 일이었다. 생명보다 중요한 문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찢어진 패딩을 털어내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소희의 시선이 골목 모퉁이의 어두운 구석에 가닿았다. 종이상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발치에 무참히 짓뭉개진 생감자들과 흙바닥에 나뒹구는 5만원권 지폐들. 조금 전 채서윤이 강 회장의 바구니를 걷어차고 돈을 집어 던진 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이었다. 소희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에서 으깨진 감자들로, 그리고 몸을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노인의 낡은 방한복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큰돈을 보고 탐욕을 품거나 불쌍한 노인이라며 동정 어린 혀를 차며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소희는 달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타인이 던지고 간 적선은 그 노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노인의 앞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았다. 어르신. 소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강 회장은 털모자를 푹 눌러쓴 채 짐짓 두려움에 떠는 노인처럼 몸을 움츠렸다. 여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늘 점심 식사를 대신하기 위해 인근 시장통에서 샀던 아직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플라스틱 용기가 들어있었다. 따뜻한 팥죽이었다. 날씨가 너무 차갑네요. 식사 전이시면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방금 막 사온 거라 아직 따뜻합니다. 소희는 자신의 몫이었던 팥죽을 기꺼이 강 회장의 거칠고 얼어붙은 장갑 위로 올려놓았다.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 전해지는 열기는 맹추 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강 회장의 손바닥을 관통하고 혈관을 타고 올라와 심장 깊은 곳까지 빠르게 번져나갔다. 단순한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인 강성그룹의 제왕으로서 평생을 숫자의 계산과 이윤의 논리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순수한 인간의 온정은 피가 역류하는 듯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감자들, 어르신이 파시는 건가요? 소희는 서윤의 스틸레토 힐에 짓밟혀 터져버린 감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 흠집이 나고 으깨져서 팔 수가 없게 됐네. 강 회장은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처연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소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강성그룹의 상속자인 건우가 수십 번이나 블랙카드를 쥐어주려 했지만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자신의 힘으로 번 돈만을 고집해 온 증거였다. 그녀는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어 강 회장의 바구니 곁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제가 오늘 이 감자가 꼭 필요해서요. 으깨진 것도 상관없습니다. 국을 끓이거나 으깨서 샐러드를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남은 거 다 살 테니까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서 계속 고생하시면 병나세요.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진짜 이상한 감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낸 다정하고 세심한 거짓말이었다. 강 회장의 짙은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쳤다. 바닥에 튄 흙탕물 때문에 5만원권 지폐를 쓰레기처럼 집어던지며 모욕을 주던 최서윤. 상해버린 감자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정당한 거래로 포장해 사주는 한소희. 두 여자의 본성은 빙판 위에서 빛과 어둠처럼 완벽하게 갈라졌다. 강 회장은 팥죽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쥐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럼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소희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흙탕물에 젖은 서류 가방을 고쳐들고 다시 바쁜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미팅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종종 걸음을 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 낡고 차가운 시장 골목에 내려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소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강 회장은 털모자를 살짝 걷어 올렸다. 그는 장갑을 벗고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팥죽. 강 회장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팥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코스 요리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생애 가장 완벽하고 벅찬 포만감이었다.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이미 깊숙이 박혀버린 오만의 바이러스를 찾아낼 백신. 그 완벽한 해답을 그는 방금 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소희가 남기고 간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들은 구겨지고 낡아 있었지만 최서윤이 던지고 간 빳빳한 5만원권 신권보다 훨씬 더 묵직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였고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내준 위대한 희생의 증표였다. 강 회장은 지폐들을 소중하게 접어 자신의 안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챙겨 넣었다.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회장의 중얼거림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감들을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목을 가다듬음. 그로부터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동안 동대문 전통시장에는 작지만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희가 그날 흙탕물에 젖은 기획서를 들고 가 악전고투 끝에 통과시킨 시장 상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 작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직접 디자인한 세련된 간판과 매대 시안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낡은 골목에는 그녀의 섬세한 터치로 인해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모두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헌신적인 태도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자 할머니를 도왔던 일화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소희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거의 영웅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다. 소희의 눈부신 활약과 탁월한 디자인적 재능은 곧장 경쟁 대기업의 외동딸이자 자신의 디자인 브랜드를 내세우며 잘난 척하던 최서윤의 귀에 들어갔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론칭 파티를 준비하던 서윤은 비서가 은밀히 빼돌려온 소희의 시장 상생 프로젝트 기획서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는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지금 디자인이라고 가져온 거야? 동대문 바닥에서 굴러먹는 기집애가 그린 스케치 하나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잖아. 서윤은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샴페인 거품처럼 터져나가는 그녀의 오만함 속에는 깊고 끔찍한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재력과 불법적인 로비로 만들어진 거대한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반면 한소희가 시장에서 보여준 디자인은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사람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는 진짜 재능이었다. 건우가 왜 그토록 소희에게 집착하는지, 단지 예쁜 얼굴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지적 능력과 헌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서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감히 흙수저 주제에 내 자리를 넘봐. 건우의 약혼녀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강성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의 완벽한 인생을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이자 그녀 가문이 노리고 있는 M&A의 핵심 키였다. 차 준비해. 그 천박한 쥐새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대는데 내가 직접 가서 밟아줘야겠어. 도끼가 서린 눈으로 비서를 노려보며 명령을 내린 서윤은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그날 늦은 오후 동대문 전통시장 자수명장 작업실 앞 교차로에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폭력적인 경적을 울리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시장의 좁은 통로를 가로막은 거대한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서윤이었다. 최고급 밍크코트를 걸치고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서윤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위압적으로 뒤따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많은 상인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희의 재능을 쓰레기로 편하하고 그녀를 뼛속까지 짓밟아버리는 것. 마침 소희는 작업실 앞에서 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매대 디자인에 대해 웃으며 회의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 역시 여전히 낡은 방한복을 입고 노점상으로 위장한 채 멀지 않은 골목 모퉁이에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중이었다. 어머, 여기가 무슨 난민 수용소야? 냄새나서 코를 들 수가 없네. 얼어붙은 시장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혐오스러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소희가 고개를 돌렸다. 밍크코트 자락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걸어오는 최서윤의 얼굴이 보였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멎었고 골목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상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이탈리아 수제 구두의 굽소리가 폭력적으로 바닥을 울렸다. 한소희 씨라고 했나? 우리 건우 오빠가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런 급 떨어지는 빈민촌 계집애를 만나주나 했더니 꼴을 보니까 왜 오빠가 당신을 집안에 숨겨놓고 공개 못하는지 아주 투명하게 알겠네.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복 차림의 소희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서윤,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소희의 곧은 등과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상인들이 피땀 흘려 생계를 이어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남의 일터에 함부로 들어와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건 그쪽이 입고 있는 비싼 옷차림에 어울리는 예의는 아닌 것 같네요. 소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의 얼굴이 순간 흉하게 일그러졌다. 평생을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며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들의 굽실거림만을 받아온 악녀에게 소희의 이토록 당당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예의? 내가 지금 나한테 예의를 논해. 서윤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녀는 품에서 은밀히 빼돌렸던 소희의 기획서 복사본을 꺼내어 바닥에 쓰레기처럼 집어 던졌다. 이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에 남의 디자인 베껴서 천사 코스프레라도 하면 우리 강성그룹 안주인 자리가 굴러들어올 줄 알았니? 국어라는 노인네들이랑 흙 파먹는 천박한 장사꾼들. 아주 끼리끼리 수준이 딱 맞아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소희의 도면을 뾰족한 구두굽으로 잔인하게 짓뭉개다. 돈만 노리고 재벌가의 몸을 파는 천박한 시장 장사꾼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디자이너 흉내를 내. 말 조심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서늘해졌다. 그녀는 짓밟힌 자신의 도면보다 모욕당한 상인들의 굳어진 표정에 더 깊은 분노를 느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타인의 가난과 피나는 노력을 조롱거리로 삼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만심이 제 눈에는 훨씬 더 빈곤해 보이네요. 당신이 가졌다는 그 잘난 디자이너 타이틀,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당신의 실력으로 이룬 게 있습니까?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이런 예리한 비수가 날아오다니. 서윤의 핏줄이 분노로 툭 붉어졌다. 자신의 무능함을 정확히 찌른 소희의 팩트 폭행에 이성이 마비된 악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짜악!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시장 골목을 강타했다. 서윤이 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희의 하얀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이다. 소희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돌아갔다. 뺨에는 즉각 붉은 손자국이 부어올랐고 반지에 긁힌 피부에서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폭력이었다. 지켜보던 상인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 이성을 짓누르며 꾹 참아냈다. 주먹을 꽉 쥐 그의 낡은 장갑 속으로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주둥이를 놀려. 서윤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깎게 건우 오빠 옆에 붙어서 알짱거린다고 내 신분이 상승할 것 같아? 넌 그냥 오빠가 잠깐 가지고 노는 동정의 대상일 뿐이야. 내가 강성그룹의 진짜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 너 같은 버러지는 이 시장 바닥에서 영원히 숨도 못 쉬게 짓밟아 줄 테니까. 서윤은 씩씩거리며 다시 한번 손을 치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뺨을 맞고도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소희가 날아오는 서윤의 손목을 정확하고 맹렬하게 낚아챈 것이다. 이거 놔. 미쳤어. 서윤이 당황하며 손을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소희의 손아귀 힘은 견고하고 단단했다. 특수폭행 그리고 명예훼손. 소희의 눈빛은 마치 정밀한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권력자의 자비를 구하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당신이 강성그룹의 며느리가 되든 재계 1위의 총수가 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준 대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당신이 내뱉은 폭언과 폭행 행위, 저기 전신주에 있는 방범용 CCTV가 아주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희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시장 상인회가 최근 설치한 고해상도 CCTV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이들을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의 안색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다. 자신의 추악한 난동이 고스란히 영상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계 유력 가문의 외동딸이 시장 한복판에서 디자이너의 도면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녀가 철저하게 관리해 온 가짜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 자명했다.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너. 서유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소희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선글라스를 낚아채며 뒤로 물러섰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가진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내 그 알량한 증거를 어떻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뺨 한 대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서유는 마지막까지 오만한 경고를 남기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걸음으로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거친 엔진음을 내며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판 무덤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패배자의 발악에 불과했다. 차량이 빠져나간 시장 골목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소희는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을 풀고 짧은 숨을 토해냈다. 맞은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입술은 찢어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놀란 상인들을 향해 괜찮다며 다정하게 안심시켰다. 바닥에 짓밟힌 기획서 도면들을 주워 담는 그녀의 구분 등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눈앞에 이 작은 여자는 방금 재계 서열 최상위권의 권력을 등에 업은 괴물과 맞서 싸웠다. 자신의 안위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상인들의 존엄과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려 한 장사꾼들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습니까? 아들 건우가 포효하듯 내뱉었던 분노의 진정한 의미를 강 회장은 뼈저리게 이해했다. 최서윤. 그 오만하고 썩어빠진 위선자가 감히 강성의 진짜 안주인이 될 여자에게 손을 대었다. 그것도 강성그룹 총수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강 회장의 낡은 털모자 아래 맹수의 눈동자가 서늘하고도 잔혹한 빛을 뿜어냈다. 복수의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들어온 거미줄을 잔인하고 합리적인 법의 심판으로 조여매는 일뿐이었다. 강태성 회장은 품속에 간직했던 일주일 전의 그 따뜻했던 팥죽의 기억을 되새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사이다의 반격이 맹렬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2주일 후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은밀한 사교가 이루어지는 JX 그룹 소유의 솔라리스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연회장. 평소라면 수백억 원의 자산가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었을 그 화려한 공간은 오늘따라 숨이 막힐 듯한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바카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발 아래 억 단위를 넘나드는 계약과 은밀한 정보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사라지는 이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한소희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이곳은 강성그룹의 총수 일가와 경쟁 대기업의 외동딸이 만나는 비공식 상견례 자리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글라스와 식기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장식된 진귀한 화이트 트러플과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비어 요리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펜트하우스 내부는 마치 심해의 밑바닥처럼 어떠한 소음도 허락하지 않는 무거운 진공 상태를 유지했다. 가장 먼저 연회장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였다. 드레스 코드를 핑계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갓 공수해온 수제, 실크 드레스와 화려한 미크 쇼를 두른 최서윤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가냘픈 목과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흉기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녀의 뒤틀린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강성그룹의 안주인으로 공식적인 도장을 찍는 거룩한 대관식이 될 터였다. 그녀는 등 뒤로 비서진들을 거만하게 물리고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원탁 테이블을 향해 다가섰다.
하지만 그 가식적이고 여유롭던 미소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마치 날카로운 돌에 맞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곳에는 완벽한 핏의 다크네이비 비스포크 슈트를 입은 임건우 사장, 그리고 그 곁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한소희가 있었다. 소희의 곁에는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하게 복구해낸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기획서의 최종 제본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동대문 시장 골목 빙판길에서 최서윤의 구두굽에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나갔던 바로 그 서류였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뾰족하고 날 선 시선이 소희를 위아래로 벌레 보듯 훑어내렸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장 바닥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할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류층의 성역에 들어와 강성그룹 후계자의 옆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단 말인가. 그녀의 얕은 머릿속에서는 이 이질적인 풍경이 도저히 계산되지 않았다. 건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글라스를 천천히 매만지며 차가운 눈으로 상대를 응시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서늘한 심연 같았다. 내 약혼녀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곧 결정을 내리실 테니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그의 낮고 서늘한 음성에 서윤의 하얀 목덜미 핏줄이 분노로 툭 붉어졌다. 약혼녀라니. 재계 서열 최상위권의 권력을 쥐고 흔들 강성의 안주인 자리가 저런 근본 없는 시골뜨기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뼛속까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었다. 그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저 미천한 여자를 당장이라도 찢어발기고 싶었다. 건우 오빠, 지금 장난해.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저런 급 떨어지는 인간 쓰레기를 데려온 거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로 두 손을 거칠게 짚으며 몸을 기울였다. 강 회장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네. 흙 파먹고 구걸이나 하던 시장 바닥 출신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것 같아. 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 와, 내가 들고 있는 그 얄팍한 종이 쪼가리 기획서 하나면 재벌가 사모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니? 뼛속까지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남이 이뤄놓은 거대한 부의 기생에서 피나 빨아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년. 소희는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로 상대를 마주 보았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맞았던 뺨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그날의 굴욕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억 원어치의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도 내면의 빈곤함과 천박함을 숨기지 못하는 눈앞의 여자가 끝없이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소희의 등은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굳건한 고목처럼 꼿꼿했다. 자리는 사람의 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격은 스스로의 행동과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증명하는 것이죠. 소희의 담담하고 이성적인 반격에 서윤의 안면 근육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이런 차분한 통찰력이 나오다니 서윤은 더욱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 입 닥쳐. 내깎게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3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구걸하는 인생들이 어딜 감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어. 내가 당장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너 같은 버러지가 강성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서윤은 씩씩거리며 앞에 놓인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쳐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검붉은 와인이 눈처럼 하얀 테이블보 위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쏟아내는 아기의 색깔과도 같았다. 시장 바닥에 그 냄새나는 늙은이들이랑 구걸하는 천박한 장사꾼들. 내가 강성의 안주인이 되면 그딴 더러운 빈민굴부터 포크레인으로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딴 럭셔리 대형 쇼핑몰을 세울 거야. 내가 알량한 동정심으로 챙기던 그 쓰레기 같은 박정자 할머니와 잡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얼어 죽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바로 그때였다. 건우가 자신의 다크 네이비 슈트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블랙 만년필 하나를 꺼내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서늘한 금소금이 펜트하우스의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닌 정밀한 녹음기가 내장된 특수 만년필이었다. 만년필의 끝부분에서 미세한 붉은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목을 가다듬음 건우가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만년필의 스위치를 눌렀다. 너 같은 천박한 시장 장사꾼이 어딜 감히 주제 파악을 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평생 진흙탕이나 구르다 돔지는 게 어울려.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불과 일주일 전 동대문 시장 골목 빙판길 위에서 서윤이 소희의 기획서를 짓밟고 뺨을 때리며 내뱉었던 악랄한 폭언이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의 방음벽을 때리며 고해상도 음질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마귀 같은 목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방금 그 발언, 우리 강성그룹이 추구하는 경영 철학과는 거리가 매우 멀군요. 타인의 피땀을 짓밟고 생계를 위협하는 맹목적인 자본은 강성의 울타리 안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건우의 차가운 지적에 서윤은 안색이 살짝 변했으나 이내 비릿하고 오만한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는 가문의 배경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경영 철학? 오빠, 진짜 바보야? 자본주의에서 돈 안 되는 빈민들을 쓸어버리는 게 당연한 리스크 관리잖아. 회장님도 내 방식에 100% 동의하실걸.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냉혈 장사꾼이시니까. 도대체 회장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내가 직접 그분께 말씀드려야겠어. 이런 천박한 촌극은 당장 끝내달라고 말이야. 건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다시 조용히 거두어들였다. 그의 두 눈은 이미 서윤을 대화가 통하는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아버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미 당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아주 가까이서 충분히 확인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닙니다. 당신 가문과의 모든 정략적 관계를 끊어내고 더 나아가 당신 가문의 부패한 민낯을 경고하기 위한 마지막 통보 자리일 뿐입니다. 뭐라고? 서윤의 두 눈이 기괴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가문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강성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쥐고 있는 핵심 부품 공급망을 끊어버리면 강성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한 달 뒤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공식 발표의 날 당신들 모두 내 발밑에 엎드려서 제발 계약서에 사인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개처럼 빌게 될 거니까 똑똑히 두고 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노에 찬 하이힐 소리를 쾌콱 내며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캐비어와 하얀 테이블볼을 더럽힌 붉은 와인 자국뿐이었다. 건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소희를 바라보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저 오만한 위선자들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니까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돈과 권력의 협박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할 테니까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의 가치가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건우의 입가에 깊은 신뢰가 담긴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때 주저없이 연락하시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던 날 밤에 했던 그 약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켜야 할 것 같으니까. 내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폭풍 전야의 무거운 고요함, 거대한 사이다 반격의 무대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오만하게 짜놓은 판 위에서 그들 스스로가 끔찍한 파멸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피 말리는 자본의 전쟁이자 고요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최서윤은 자신의 인맥과 자본을 총동원하여 강성그룹을 압박했다. 언론을 매수하여 시장 상생 프로젝트가 기업의 자금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매일같이 쏟아냈다. 핵심 부품의 납품 단가를 기습적으로 올려 강성그룹의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우와 소희의 결속력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 매일 밤 강성그룹 본사 최상층 임원실,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방어 논리를 세웠다. 소희는 시장 상인회와 밤낮으로 소통하며 우회 공급망을 뚫어낼 대체 업체들의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실무 능력과 흔들림 없는 끈기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소희의 헌신적인 태도는 건우에게 거대한 영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바쁜 업무를 마친 어느 새벽, 소희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 박정자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가파른 빙판길에서 리어카를 끌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던 할머니였다. 소희가 가져온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1인실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고, 우리 소희. 바쁠 텐데 뭐하러 매일 이렇게 찾아와. 할머니가 얼른 나으셔야 저랑 같이 시장 골목에 예쁜 간판도 달고 팥죽도 다시 쑤어주실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머니 노점, 그 누구도 함부로 발로 찰 수 없게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녀는 다짐했다. 짓밟힌 감자와 쏟아진 흙탕물의 굴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위선의 껍데기를 세상 앞에 낱낱이 벗겨낼 심판의 날이 밝았다. 사건 발생 1개월 후, 서울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하게 솟아오른 강성그룹 본사 넥서스 타워 1층의 초대형 그랜드 볼룸. 이곳은 차가운 긴장감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화려함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지, 주요 기자들과 굴지의 방송사, 카메라, 수백 대가 일제히 단상을 향해 눈부신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오늘은 강성그룹의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공식 발표회 날이었다. 재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된 이 거대한 무대에는 강성그룹과 경쟁 대기업 간의 초대형 인수합병 계약 체결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볼룸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다. VIP석 가장 앞줄 정중앙에는 최서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의 승리를 맹신하는 듯 새빨간 디자이너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경쟁 대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호위무사처럼 겹겹이 포진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다. 결국 공급망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 발밑으로 기어들어올 거면서 시간만 질질 끌기는 촌스러운 시골뜨기 따위는 이미 돈 몇 푼 쥐어주고 버려졌겠지. 오늘 이 화려한 자리에서 강성그룹의 차기 안주인이자 거대한 비즈니스의 공식 파트너로 호명되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 거대한 제국의 절반은 내 손아귀에 들어올 테니까.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자신을 향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향해 우아하고 가식적인 손을 흔들었다. 오전 10시 정각, 장내를 웅장하게 채우던 오케스트라 음악이 일순간 멎었고 천장의 샹들리에 조명이 모두 꺼졌다. 단상을 향해 떨어지는 단 하나의 강렬한 핀 조명, 그 하얀 빛의 궤적을 따라 무거운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묵직하게 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강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강태성 회장이었다. 영국의 최고급 테일러 숍에서 맞춤 제작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완벽한 스리피스 슈트, 가슴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붉은 실크 행거치프가 꽂혀 있었고 은발이 섞인 머리는 빈틈없이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협감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조용히 사냥터에 입장한 것과 같은 찌릿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짙은 샌다루드 향과 차가운 겨울의 공기가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듯했다. 단상의 선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기 전 매서운 눈초리로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최서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서윤은 그 압도적이고 강렬한 시선에 묘한 오한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승리자라는 착각 속에 최대한 상냥하고 애교 섞인 미소를 지겨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 회장 강태성입니다. 그의 묵직하고 서늘한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볼룸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랩톱 타자 소리가 거센 폭우 소리처럼 쏟아졌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성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상생의 미래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원대한 청사진과 수치화된 경제 지표를 펼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강 회장의 전혀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외적인 서두에 기업의 수익률이나 거액의 계약 수치를 기대했던 기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불과 한 달 전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맹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 골목 후미진 모퉁이에 허름하고 낡은 털모자를 쓰고 기름때 묻은 방한복을 입은 늙은 노점상 하나가 버려진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흠집난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화려한 미소가 서서히 아주 기괴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동대문, 시장골목, 노점상, 감자. 회장님이 도대체 왜 공식석상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빈민굴 이야기를. 지나가는 하객과 상인들 모두가 그 냄새나는 노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비켜 지나갈 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추위에 떠는 노인에게 다가와 자신이 허기를 채우려던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언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죠.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만난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뾰족한 구두굽으로 노인의 감자 바구니를 잔인하게 짓뭉개고 노인의 안면에 5만원권 지폐를 집어 던지며 쓰레기 취급을 하더군요.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서윤의 뒷목을 강타했다 했다. 전신의 솜털이 비수처럼 곤두서고 숨통이 완벽하게 틀어막혔다. 분명 오늘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강성그룹의 절대적인 제왕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저 차갑고 예리한 맹수의 눈동자, 짙은 눈썹 아래로 훈장처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특유의 서늘하고 강직한 턱선의 윤곽까지 서윤의 눈동자가 강진이 일어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얕은 머릿속에서 완벽한 슈트를 입은 단상 위의 거물과 시장 바닥에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늙은이의 형상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거대한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찢어질 듯 아팠다. 말도 안 돼. 그거지가 내가 발로 차고 침을 뱉으려 했던 그 미천한 늙은이가 강성그룹 회장이라고? 세상의 모든 부와 경제적 권력을 쥔 남자가 왜 그딴 빈민굴에 거지꼴을 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단 말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폐부를 짓눌렀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잔혹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최서윤 이사, 왜 그렇게 안색이 유령처럼 창백합니까? 혹시 제 얼굴에 아직도 당신이 던진 그 더러운 진흙탕 물이 묻어 있어서 불쾌한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에 아직도 내 감자 썩은 물이 묻어 있어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까? 그것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의 완벽하고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아, 서윤의 다리에 힘이 완벽하게 풀려버렸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가까스로 부여잡으며 사시나무처럼 휘청거렸다. 시야가 핑핑 돌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자신이 구두굽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늙은이의 거친 손. 전 재산보다 비싸다며 안면에 집어 던졌던 5만원권 지폐들. 그리고 온 시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퍼부었던 끔찍한 폭언들. 그 모든 모욕과 폭력의 대상이 다름 아닌 재계서열 최상위권의 총수 강태성 회장 본인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녀의 뇌수를 하얗게 마비시켰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곳의 회장님이 그런 비참한 복장으로 계실 줄은 감히 상상조차. 그녀의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굴한 변명을 토해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그녀의 얄팍한 변명을 단칼에 짓밟았다. 당연히 몰랐겠지, 상대가. 자신이 마음대로 짓밟고 모욕해도 되는 힘없는 약자라고 확신하는 순간 인간은 본인이 깊숙이 감추고 있던 가장 추악한 악마의 얼굴을 여과 없이 꺼내 보이니까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천박하고 오만한 태도가 바로 내 진짜 영혼의 밑바닥이자 내 가문이 가진 수준이라는 뜻이다. 목을 가다듬음 강 회장이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단상 뒤편의 엔지니어 부스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까딱여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자비 없는 융단 폭격을 시작하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단상 위 벽면에 설치된 초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번쩍이며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시장 상인회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가 최고 화질로 포착한 객관적이고 완벽한 영상 증거였다. 그 화면 안에는 최고급 밍크코트를 입은 서윤이 소희가 밤을 새워 만든 기획서, 도면을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소희의 하얀 뺨을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반지 낀 손으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장면이 너무도 폭력적이고 끔찍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이어 건우가 펜트하우스 상견례 자리에서 확보했던 만년필 녹음본의 선명한 오디오가 웅장한 볼륨 스피커를 타고 장내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입 닥쳐. 내깟게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시장 바닥에 그 냄새나는 노인네들이랑 구걸하는 천박한 장사꾼들. 내가 강성의 안주인이 되면 그딴 빈민굴부터 당장 밀어버리고 대형 쇼핑몰을 세울 거야.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미친 듯이 터지는 번개처럼 장렬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거대한 볼륨을 꽉 채웠다. 카메라 렌즈들은 일제히 얼어붙어 입을 쩍 벌린 최서윤의 기괴한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인 셔터를 눌러댔다. 아, 안 돼. 끄지 마. 제발 끄라고.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추악한 발악을 막아선 것은 조용히 볼륨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온 강성그룹 법무팀 산하의 최정예 변호사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었다. 단상 위에서 강 회장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최종 선고를 내렸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로 뭉친 장사꾼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타인의 피땀 어린 노력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힘없는 약자를 향해 서슴없이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우리 강성그룹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강 회장의 손짓 지시에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 서윤의 코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최서윤 이사 측과 진행 중이던 주식 양도 및 지분 교환 계약은 이 시간부로 전면 파기합니다. 또한 방금 전 국민 앞에 확인된 영상 증거와 녹취록 원본을 바탕으로 최서윤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이미 로비 밖에서 수갑을 들고 대기 중입니다. 변호사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낭독은 서윤의 심장을 찢어 발기는 예리한 사형 집행검이었다. 추가로 최서윤 씨 가문의 신규 론칭 사업에 우리 강성그룹이 선투자했던 500억 원의 자금 역시 약관 제4조 2항 최고 경영진 품위 유지 및 도덕적 해이 위반 조항을 근거로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미 어제 날짜로 최서윤 이사 가문의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모든 지급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당신 가문의 주가는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될 겁니다. 상대가 약자들을 촌스럽다고 무시하며 함부로 짓밟는 순간부터 이미 완벽한 파멸의 덫이 완성되어 있었다. 완벽하고도 철저한 파멸, 돈과 권력으로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짓밟으려 했던 자가 그 거대한 돈과 합법적인 법률의 심판 아래 깔려 완전히 부서지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윤은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추하게 울며 비참하게 구걸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시골뜨기 출신의 여자에게라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싶었으나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하듯 붙들었다.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내 앞에서 저 쓰레기를 당장 치워라. 강 회장의 단호하고 차가운 일갈에 서윤은
넛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바닥을 질질 끌려 나갔다. 자신이 영원히 쥐었다고 생각했던 황금빛 미래는 자신이 시장 바닥에 던진 5만 원짜리 지폐와 함께 영원히 하수구 구석으로 처박혔다. 그녀의 찢어지는 비명과 발버둥 치는 소리가 육중한 참나무 문 너머로 점차 비참하게 멀어져 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발표회장에는 잠시 후 무거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수많은 기자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강 회장의 다음 입술을 주시했다. 강 회장은 단상 옆 대기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 한없이 따뜻하고 깊은 시선을 돌렸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의 한소희였다. 뺨을 맞고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녀의 곧고 아름다운 등. 이제 이 자리에서 강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적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절대적인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매서운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렸던 따뜻한 팥죽 한 그릇, 그리고 짓밟힌 감자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사주며 이 늙은이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켜주었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영혼이야말로 거대한 기계인 우리 강성그룹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이자 심장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줌을 당겨 소희를 향했다. 한소희 디렉터를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함과 동시에 내 아들 임건우 사장의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반려자이자 우리 강성의 진짜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자랑스럽게 세우고자 합니다. 강 회장의 묵직한 인정과 공식적인 선포, 그것은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가난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멸시받고 짓밟혀야 했던 소희의 지난 고단했던 시간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자 눈부신 위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강 회장의 손짓에 맞춰 단상으로 올라온 소희를 향해 장내를 가득 채운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플래시 빛이 그녀의 앞날을 비추는 은하수의 별빛처럼 찬란하게 반짝였다.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뜨겁게 차올랐지만 그녀는 약한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마이크를 쥐고 가장 당당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낡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박정자 할머니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땀과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대한민국의 핏줄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전문성 넘치는 스피치에 기자들은 앞다투어 찬사의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모든 인파가 빠져나간 텅 빈 그랜드 볼룸, 거대한 공간 안에 건우와 소희 두 사람만이 남았다. 건우는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와 그녀를 깊고 단단하게 품에 안았다. 그의 길고 따뜻한 손가락이 소희의 뺨에 남아있는 아주 옅은 흉터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서윤의 반지에 긁혔던 상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건우의 가슴은 늘 시리고 아팠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짙은 안정감을 주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의 출신이나 배경을 핑계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놀라운 가치는 당신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으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사람. 어떤 바람에도 소희를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던 건우의 약속은 이제 완벽한 현실의 온기가 되어 있었다. 절망적인 가난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만을 의지하며 버텨온 두 사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온갖 모략과 위선을 뚫고 나오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소희는 건우의 넓은 가슴에 기대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건물 내부의 공기가 어느새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로 바뀌어 있었다.
강성그룹 타워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기나긴 어둠과 폭풍우가 완전히 걷히고 서울의 마천루 위로 장엄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그들이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황금빛을 쏟아냈다. 권력의 폭압과 거짓된 위선은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부서졌다. 그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당당한 지적 실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여자의 눈부신 승리가 고요하게 남아 있었다. 가난한 청년 장사꾼에서 재계 1위 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총괄 디렉터로 우뚝 선 그녀. 한소희와 임건우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굳건히 손을 잡고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아침이었다.